자, 결혼을 했는데 이제 마누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네, 그러던 차에 여기는 소설 너무 웃긴 게 나보코프는 도스토옙스키 이류라고 엄청 폄하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도스토옙스키식인 것이야. 갑자기 1939년 여름에 미국에 살던 이모부가 죽으면서 매년 수천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일시불로 주는 것도 아니고 매년 수천 달러. 그러니까 이제 놀고 먹어도 되는 조건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딴짓을 할 수가 있고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틀은 너무나도 도스토옙스키적인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돈이 공짜로 그냥 들어올 수 없다는 거가 약간 도스토옙스키하고의 좀 차이일 수는 있겠네요. 도스토옙스키는 항상 조건 없이 유산이 오니까 그게 그럴 수가 없지. 자, 여기서 조건은 뭐냐면 미국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이모부의 사업에 약간의 관심을 가져라. 조금 관여해라 이런 거겠죠. 근데 뉴욕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발레리아가 이게 반응이 좀 그런 거예요. 좀 싫어하는 거예요. 발레리아가 왜 미국에 가기 싫어할까? 아, 그냥 싫을 수 있죠. 자기는 유럽이 좋으니까, 그냥 프랑스가 좋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다른 남자가 있어 하고 이제 험버트를 한번 빵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버트도 발레리아가 싫었지만 발레리아도 험버트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사심없이 웃긴 부분이 여긴데 문체도 되게 잘 드러나요. 자, 남편 입장에서 이런 말은 아무래도 불쾌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적잖이 경악했음을 고백한다. 그렇다고 단순 무식한 남자들처럼 길거리에서 당장 그녀를 두둑에 팰 수는 없었다. 오랫동안 남모를 고통을 견디느라 초인적인 자제력을 얻은 나였다. 되게 코믹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인이랑 이렇게 걷는데 뒤에서 자꾸 택시가 따라와요.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막 롤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상황에서 마누라가 불륜을 고백을 했으니까 남편으로서 뭐 어떤 놈이야, 뭐 XX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빨리 불어 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발레리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택시 기사를 가리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름을 탁소비츠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작가의 말에서 그 나보코프가 이 소설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 몇 개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탁소비치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 백군 대령이었어요. 이를 얻다는 딱달막한 이 사내는 짤막한 상고머리를 하고 콧수염이 텁수룩했다. 당시 파리에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어렵게 살아가는 러시아인이 넘치도록 많았다라고. 근데 되게 짧게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시대상을 반영해 주잖아요. 이게 1939년 여름이고 혁명이 이제 17년에 일어나면서 적군이 이제 이렇게 되고 내전이 대충 마감되고 한 게 이제 20년대인데 그러면 그 백군 수장들은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잘 나가던 사람은 뭐 나보코프도 어떻게 보면 인생 그렇게 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유럽에 와서 우리도 있잖아요. 나는 파리의 그 택시 운전사였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탁소비치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험버트 말대로. 제 생각에는 발레리아가 장 크리스토프를 좋아할 듯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장 크리스토프는 로맹 롤랑이 쓴 소설 제목 이렇게 두툼하게 몇 권 되는 평생에 읽을 일이 없을 옛날에 읽었어야죠. 이게 베토벤 얘기인가 그럴 겁니다. 이런 말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탁소비치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애인과 애인의 남편을 집까지 바래다 줘요. 가는 동안 발레리아는 줄곧 제잘거렸고 한편 어디 가냐 네 다시 가는 동안 발레리아는 줄곧 제잘거렸고 한편 악바리 험버트와 겁쟁이 험버트는 과연 험버트가 여자를 죽여야 하느냐 남자를 죽여야 하느냐 아니면 둘 다 죽일까 둘 다 살릴 거를 놓고 옥신각신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롤리타를 경쾌한 소설로 읽게끔 이제 해주는 건데 보면은 이제 감정의 밀도가 약하니까 실제로 부인을 그렇게 사랑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질투가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분노가 그렇게 치밀어 오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복수도 그냥 이제 이렇게 상상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상상에 약한 상상에 이제 그런 다음에도 나는 주어진 배역에 따라 서투른 연기를 이어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오히려 즐기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고 막시모비치인가 이 사람 이름이 그거거든요. 이 탁소비치가 화장실 가서 소변을 누고 물을 안 내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뚜까 팰까 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체구는 좋지만은 내가 그렇게 또 잘 싸우는 편이 아닌데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제 완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고 네. 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막시모비치 전사도 조금 나오네요. 그 부인이 1945년경에 이제 분만 중에 사망했다. 잠깐만 이 부부가 발레리아일 수도
이 막소비치 부인이 발레리아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1939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 부부가 나중에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서 어떤 실험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 실험도 되게 웃겨요. 인간이 바나나와 대추야자만 먹고 하루 종일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생활하면 어떻게 되나를 인종별로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이런 게 실제로 미국에서 행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법한 네, 실험이네요. 아무튼 이제 이 결과가 반영된 논문을 뒤지다가 연극계 인명사전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에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아니 3개인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퀼티 클레어 퀼티죠. 그 다음에 콰인 돌로레스, 이건 사실 여배우인데 어쨌거나 돌로레스, 롤리타의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쓰는 것이기도 하고, 작가들은 또 원래 이렇게 이제 복선을 많이 깔아두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악귀가 맞게끔 처음부터 많이 이제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킬티 클레어, 미국의 극작가, 1911년 뉴저지주 오션시티 출생, 컬럼비아 대학교 졸업, 명문이 네, 다 나와가지고 광고계에서 일하다가 극작가로 전향. 그 다음에 이제 이러저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아동극으로 이제 특히 유명하고, 취미는 스포츠카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콰인 돌로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늑다리 여배우인데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의 이름이 여기 붙은 게 이제 이런 어느 늑다리 여배우에게 붙은 것이 되게 싫다 이렇게 나오면서 언어 장난을 하는 것이 꿀꿀이 콰인 킬티를 죽인 죄. 인데 이게 그 번역자가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콰인 더 스와인 guilty of killing guilty 해서 퀼티를 죽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험버트가 퀼티를 죽이는 그런 식의 결말이 소설 이게 되게 앞부분이거든요. 8장. 그래서 일부의 8장에 이미 이게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다시 돌려보면 정말로 도스옙스키 쓰는 방식은 좀 다르긴 하네. 그럼 아주 다르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코드를 맞춰가지고 이제 썼다는 걸 알 수 있고, 워낙에 이제 나보코프는 또 체스 기사이기도 하고 하니까 아마 작가들 중에서 IQ가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싶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혼을 이제 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요런 게 소설 속에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포르투갈에 체류한 다음에 잠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에서 운명이 마련해준 수월한 직업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주로 향수 광고를 기획하고 편집하는 일이었다. 요런 문체도 되게 재미가 있어요.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나는 뉴욕에서 수월한 직업을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물주구문 주어를 운명으로 써가지고 자, 그 다음에 동시에 뉴욕에 설립이 된 전시대학, 그러니까 전쟁 때 따로 이렇게 대학을 많이 만들었는 모양인데 거기에 이제 위촉이 됐어요. 영어권 학생들을 위한 프랑스 비교문학사 완성하는 일,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그냥 멀쩡하기를 사는데 제일 이제 숨기기 힘든 거는 그 내면의 욕망. 그래서 센트럴파크에서 뛰어노는 닌펫들을 남몰래 감상하곤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신경쇠약이 와서 1년 넘도록 요양원에서 생활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캐나다 북극권 탐사단에 합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험도 이제 나보코프가 워낙에 이제 노마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험버트도 이제 그런 식의 그 작가의 정기적인 요소는 이제 가지고 와서 어느 정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 되게 재밌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나보코프는 되게 이렇게 잘 살다가 갑자기 천지개벽, 혁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일찌감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잃을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 찍은 것 중에 그 로베르토 발저의 그 되게 마음에 들었던 발렌티노 그 글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도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그래서 무서울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제 되는 대로 우아하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할 수 있는 삶인 거잖아요. 노숙자, 홈리스 이런 거 떠올려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아하고 미학적이고 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엔 이제 이 나보코프의 피 속에 들어있는 귀족의 유전자가 아니었을까, 그거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제가 그 정기 동영상에서 강조했지만 맨몸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엄마가 폐물 몇 개 챙겼다 하는데 유럽에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확실히 썩어도 준치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딱 맞구나 싶고, 그런 이제 경제자본, 그다음에 인적 네트워크, 사회자본, 그리고 이제 문화자본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우아하게 살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이 캐나다 북극 탐사대에 끼워가지고 이제 에스키모들을 열심히 보면서 님펫을 찾는데 님펫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오니까 이 정신이 또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고 정신 착란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이제 살다가 그 의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제 이거는 계속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썼냐면 차트에 잠재적 동성애자, 완전한 발기불능. 왜 이러죠 제가. 잠재적 동성애자, 완전한 발기불능,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걸 보고서 쾌재를 부른단 말이에요. 멍청한 것들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50년대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을지 좀 이제 좀 짐작이 되고, 좀 오래된 영화인데 브로크백 마운틴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주연을 맡았던 히스 레저는 또 자살했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그 동성애에 대한 미국인의, 그 당시 미국인의 시각 같은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성과 관련해서 이제 최악의 단어가 아마 이건가 봐요. 근데 이제 험은 그거보다 더 최악인 거니까 자기 쾌재를 부를 만 이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의 10장인데, 퇴원하고 나서 이제 뉴잉글랜드의 저기 시골에 어디나 뭐 한적한 소도시에 정착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제가 미국에 진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지도를 머릿속에서 못 그리겠는데, 롤리타를 읽는 김에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뉴잉글랜드에 정착을 이제 하려고 이렇게 하고, 이모부의 향수 사업은 이제 조금 손을 덜 대면서 다른 일을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 이모부의 부하 직원이 제의를 해요. 맥쿠시라는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이 사람과 그의 아내의 집에 사는 게 어떻겠냐 하숙을 하는 게, 거기 딸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젖먹이고 또 하나는 이제 12살이다. 그러니까 험은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달콤한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12살짜리 소녀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갔더니 아무도 마중을 안 나오고,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시내에는 호텔이 하나밖에 없어요. 램스데일 호텔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맥쿠시를 만났는데 맥쿠시와 우리 집에 홀라당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황당무계한 사건들이 있죠. 확률적으로 되게 드물지만 그게 나한테 일어나면 확률 100%인 그런 사건들이 참 잘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게 소설 속에서 일어나면 너무 소설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일들이 이 나보코프 소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롤리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작가의 전기를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홀라당 탔어. 너는 이제 여기서 묵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친구 집을 소개를 합니다. 그게 론 스트리트 342번지에 있는데, 헤이즈 부인 네 이제 집이에요. 야, 되게 너그러운 여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가 그분이 너를 하숙집에 받아주기로 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된 하숙집이 불타버리는 바람에 엉뚱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런 우연에 의해서 험버트는 롤리타를 만납니다. 근데 딱 갔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들어. 흉물스럽도록 낡고 지저분한 회색 집이었고, 이제 가정부는 흑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도 조금 유표인가 봐요. 일단 집주인도 마음에 안 들어요. 헤이즈 부인을 묘사하는 일은 여기서 얼른 해치워버리는 편이 낫겠다. 이 불쌍한 여자의 나이는 30대 중반, 번들거리는 이마와 털을 뽑아 다듬은 눈썹이 눈에 띄고, 몹시 밋밋하지만 매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마를렌의 디트리히를 묽게 희석한 듯한 모습이었다 해서 이 표현 너무 웃기고, 이 배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이고요. 되게 고전적인 느낌의 그런 인제 미녀인데 묽게 희석한 듯한 모습, 이런 묘사도 이제 되게 인상적이죠. 그래서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 집에 눌러 앉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이것도 마음에,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로 방도 마음에 안 들어. 모 방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했는데